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ESG 이 주제로 이야기 많이 하시죠. 많은 신문지상에서 또 방송에서도 다양한 자리에서 ESG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도 ESG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그만큼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 이 ESG라는 이 개념 자체, 그리고 이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은 단기간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경제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도 ESG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실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왜 ESG인가, 어떻게 ESG에 대응을 해야 되나, 기업 경영 관점에서도 다양한 인사이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요즘 들어 ESG 주제로 기업들로부터 강연 요청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강연을 가면 사실 이 주제만 해도 3시간, 4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ESG 이야기 조금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나리오 2022 책에서 백신 작동 이후의 세계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미래 시나리오 2022에서 강조하고 있던 하나의 주된 스킴 중에 하나가 ESG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충격이 작용된 이후 그때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멀리 내다보고 기업 경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이제 백신 작동이 되고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다가오고, 그럼 우리 중장기적인 미래를 가지고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집중적인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특히 ESG 중에서 이 환경이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탄소 중립 선언하고 기후협약 주최국 회의도 있고 2021년 11월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환경적인 접근 하에서라도 ESG에 대한 대응이 엄청나게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ESG는 전략이 아니다. 그건 그냥 기업의 본질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문단 좀 읽고 시작을 할까요? 어제의 표준은 오늘의 고전이 된다. 어제까지는 표준이었지만 이제 그건 고전이 돼버리는 거죠. 카세트 테이프가 과거에는 음악의 표준이었어요. 그러나 스마트폰 속에 끼워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고전이 되는 거예요. 고물이 되는 거죠. 어떻게 걸으면서 들을 수도 없고,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들을 수도 없고, 그냥 고물 따위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과거의 표준이 미래에 계속 적용되리라는 생각보다는 과거와 달라지는 그 구조적 변화를 한번 이해해 봐야 될 텐데, 백신 작동 이후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그 관심의 대상, 그게 ESG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E는 environment,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social,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냥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면 안 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회공헌 관점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고령화라는 엄청난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용평등을 유지한다든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든가,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governance, 지배구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윤리경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지배구조 자체가 윤리경영하고 크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윤리를 앞에 두고 이 경영을 투명하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다.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이어야 되고, 투명한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ESG인 겁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재무적 관점에서 수익을 실현했고 매출이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높아,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재무적 가치가 아닌 비재무적 가치, ESG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ESG 관점에서 이 기업이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투자 의사결정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다.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기업의 올바른 대응이고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기업들이 오너 리스크에 빠질 위협이 없다.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한다. 장기적인 투자라는 이런 ESG 기업이어야 된다.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ESG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문도 여러 번 썼었지만 과거에는 CSR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CSV라는 주제로 좀 넘어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ESG라는 이름으로 건너왔다. 과거에는 좀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업의 어떤 역할을 부여했다면 지금은 환경과 지배구조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ESG에 실제 돈이 몰립니까? 예, 돈이 몰립니다. ESG 관련 투자 자산 규모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SG ETF가 많이 출범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ESG ETF에 투자를 단행하고 계시죠. 이미 많은 투자 자금이 ETF로 몰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 ETF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도 ESG 관련 ETF 투자 수익률이 또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리도 그렇다. 실제 많은 기업들은 ESG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속가능성 보고율인데요. 지속가능성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런데요. 이게 대표적인 예죠. 시티그룹의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라는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왔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보고서고요. GM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한 11년 됐던가요? 이런 보고서를 계속 냈는데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고 여기서 우리 전체 고용 규모에서 여성 고용이 몇 명이고 임원 중에는 여성이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계까지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 투자자들은 한번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ESG에 이만큼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오너 리스크에 빠지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만한 기업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행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번째, 글로벌 ESG 헤게모니 쟁탈전이다. 세계 각국이 ESG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비교하면 세계 주요국들이 대부분 2020년 들어서 더 늘어난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도 ESG 부문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기업들이 ESG 부문에 더 많이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모습이다. 세계 각국이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드러지는 그 행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러피안 국가들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선언하는데 EU가 가장 먼저 2050까지 탄소 중립 만들겠다 선언을 했는데 미국도 선언하고 우리나라도 2020년 말에 선언을 했죠.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만들겠다 선언했는데 뭐 독일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는 2045년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건 그냥 스킴, 우리의 어떤 방향성만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과정에서 그런 무늬만 ESG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때 그 속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더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아마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탄소 중립 편에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가볍게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환경이라는 면에서 어떤 기업들이 대응한 사례들이 적절한 것들이 있을까?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지배구조라는 면에서 윤리경영 면에서 어떤 기업들의 대응 사례들이 있는지 가볍게 몇 가지씩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죠? 많은 분들이 파타고니아 옷을 입고 계신 걸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Don't buy this jacket 이라는 이 문구로 유명하죠. 마케팅 어프로치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 없다면 이 재킷 사지 마세요 이 뜻이죠.
환경을 생각하세요. 물론 이 소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적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중고 어떤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수선하고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리유스하거나 리페어하거나 리듀스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냥 이 스킴 자체가 Don't buy this jacket 이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특히 의식 있는 소비자에게, ESG 기업에게는 내가 willingness to pay 더 많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의식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더 자극한 거죠. 나는 이런 제품에 더 많은 로열티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유니클로처럼 그죠? 뭐 이런 역사적인 이런 문제, 그 소비자의 어떤 의식을 외면한 채 행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의식 있는 소비자의 행동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탄소 계산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요, 마스터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당신 지금 이만큼 탄소 배출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풋프린트죠. 또 이만큼 탄소 배출했으니까 나 탄소 배출 좀 덜 해야 되겠네 라는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 나무 심기의 펀드를 제공할 수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일부 소비를 한 어떤 포인트를 나무 심기 아니면 자기가 직접 기부 금액을 산정해서 할 수 있게 이 탄소 계산기에 녹여내서 이만큼 탄소 배출을 했지만 나무 심기를 통해서 넷제로라는 게 그거거든요. 탄소 배출도 있고 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있는데, 나무 심기가 탄소 흡수 아니겠습니까?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 탄소 배출도 있겠지만 이것도 줄이겠지만 배출한 만큼을 나무 심기라든가 산림을 조성해서 이만큼을 흡수하겠다라는 게 넷제로 탄소 중립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별 소비자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탄소 계산기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이런 접근도 대표적인 우리 기업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대응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관점에서 좋은 대응 사례가 유한 킴벌리입니다. 이 사회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이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 이런 이야기, 기후변화 대응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또 사회 관점에서 많이 강조해드렸던 게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 거슬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움직임에 어떻게 기업이 역할을 다할까, 책임을 다할까 생각을 했는데, 시니어와의 시너지를 내겠다. 그래서 공익유통기업 시니어 허브를 통해서 뭘 하겠다? 종합생활 지원을 하겠다. 돌봄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노인의 경우,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혼자서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니어들을 고용해서, 그죠? 시니어가 시니어를 또 매니지하는 그 삶 자체를 도와주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일할 역량이 없으신 독거노인이나 또 불편하신 어르신께는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유통기업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대응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지배구조 대응 사례는 사실은 안 좋은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양유업의 그 갑질 문제라든가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땅콩 회항 사건 있죠. 대한항공. 이런 오너 리스크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그 기업의 어떤 가치의 추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무리 그 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더라도 오너 리스크 한 번으로 어떤 기업의 손실을 가져다 주는지, 주가가 얼마나 하락하는지를 우리 여러 차례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너 리스크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사실 이 리만 브라더스 사건, 리차드 필드 CEO, 당시 CEO죠.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그 대표적인 CEO의 오너 리스크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보다 큰, 그러니까 그 기업 개별 기업의 충격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가볍게만 말씀드린다면 리만 브러더스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미는 경영진들의 여러 의사결정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는 것.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이 CEO가 자기 말 잘 듣게만 편성을 한 거예요. 11명의 이사회였던가요? 그 중에 9명 정도가 다 퇴직자예요. 그리고 전체 이사회 구성원 중에 금융권 전문가가 2명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에 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그냥 거부하지 말라. 여러 차례 실제 이 이사회에서 다른 또 경영진들이 걱정을 했고 조언을 했지만 그걸 다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나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서 꼽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오너 리스크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좋은 대응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풀무원 남승우 대표님 같은 경우 33년에 오너 경영을 이미 마감하고 2018년에 1호 사원이었죠. 이효일 대표님을 경영권으로 위임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경영권을 계속 2세대, 3세대 계속 승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한 모습들 가장 대표적이고요. 풀무원은 ESG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식품 기업 최초 4년 연속 A+ 등급을 받는 특히 지배구조 면에서 물론 이 환경이나 사회 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동물보다는 식물성 그런 소재를 많이 활용한다든가 용기의 재질도 역시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면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많은 그룹사들이 본받아야 할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론 이 지배구조는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E와 S를 규정지어요. 아무리 경영진이 E와 S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배구조 자체가 그렇게 투명하게 윤리경영의 기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E와 S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물론 E는 기업 입장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됩니다. 또 E와 관련된 접근을 하지 않으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만큼 탄소 배출권을 더 많이 구매해서 많은 비용이 수반돼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 ESG 관련 기사 한번 보십시오. 거의 90% 이상이 환경적 대응이에요. 근데 사회적 대응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회적 대응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런 관련 전반적인 ESG 경영은 사실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 풀무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유럽의 몇몇 기업들은요, 유니레버도 대표적인 예고요. ESG 전담 부서 자체, CSR 전담 부서 자체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그냥 기업 전체가 전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유럽에 있는 그 선진국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그래요. 실제 ESG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이 아니면 나 그냥 외면할래.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ESG적인 기업의 제품을 더 선호할래 라고 그런 선호 의사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투자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ESG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재무적 그런 지표들도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비재무적 요소들도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그린워싱하고 있다. 뭡니까? 우리 ESG 기업 아닌데 포장만 초록색으로 포장하는 모습인 거죠.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본질에 입각해서 ESG 경영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수능 시험 잘 보고 토익 시험 잘 보지만
실제 실력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토익 점수만 높은, 그 점수 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이 좋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ESG 평가만 잘 받고 그린워싱으로 포장해서 ESG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ESG 기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노력도 좀 단행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이번 주 경제일보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